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뒤로 미루고 또 하후 상박식으로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하위직은 대신 덜 깎고 고위직은 더 많이 깎겠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재정감축론의 실천 방안을 낸 셈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하면서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팟짱이 연금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분석을 해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연금 개편을 서두르는지 그 까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전반을 흔드는 게 아니냐. 혹시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공공연구원의 재갈현숙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길게 인사하셔도 돼요. 길게. 아침이라 네. 살짝 목소리가 제가 평소에는 참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 지금 아직 목소리가 안 깼네요. 아름다우세요. 네. 지금 안양에서 새벽에 출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암동 여기까지 길 안 막히고 오시느라고 새벽에 출발해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연금 전문가는 아닌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 목소리가 굉장히 귀여우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같지 않고 아기 같아요. 저희가 사실 오늘 얘기를 할 대목은 굉장히 분석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내놨는데 왜 이걸 갑자기 내놓고 국민들을 또 혼란에 빠뜨리는 거야. 그래서 팟짱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편안.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동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 배제시키고 정부가 추진해 오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네. 결국 새누리당조차도 그간에 제기됐던 어떤 연금 정치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최악의 가장 안 좋은 모든 조합을 다 엮어서 네. 지금 안을 그러니까 개정안을 낸 거죠.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고 이것을 보면 이제 국민들 대다수는 아마 이제 공무원 연금이 계속적으로 정부가 뭐 부채, 혈세 이런 용어로 해서 네. 부담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네.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비해서 자신들의 노후가 사실은 국민들의 노후는 지금 좀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뭐 많았어서 네. 마치 이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네. 실제로는 공적연금이 전반 구조에 지금 정부의 이런 개혁 방향, 네. 새누리당의 이런 안은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네. 그리고 직접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합의 없이 뭔가 이렇게 국가의 녹을 빼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됐잖아요. 이번 네. 기회에. 예. 현장의 사기 저하라든가 네.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사실은 임금 등 보상되지 않는 걸 연금을 통해서 보상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네. 무조건 다 깎는 것이 능사인 양 돼버린 그런 안이 나와서 이건 도저히 이제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어저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공적연금 기반을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고, 그리고 그동안 공적연금을 연구해온 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내놓은 새누리당 안은 매우 최악의 안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거를 공적연금 전반을 허무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남희 변호사님, 참여연대 계신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아직 뭐 입장을 정리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네. 근데 제가 기존에 이제 연금학회에서 정부가 연금학회 안을 흘렸잖아요. 네. 결국 뭐 정부안이라고 인정도 안 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좀 보자면 뭐 똑같이 나쁜 면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일부 조금 그래도 하우상박이라든지 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거는 그 방향 자체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네. 이제 그 여전히 정부 그때 연금학회에서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그 잔인한 게 신규자들에 대해서 그 내는 것도 조금 내고 받아가는 것도 조금 받아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지금 국민연금의 용돈연금 수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주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지금 정부가 계속 내세우는 논리가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래에 너무 세금 부담이 크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미래에 공무원이 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 아무런 희망을 뺏어버리는 그런 식의 안을 계속 밀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게 전혀 아니고 오직 정부의 주머니만을 생각하는 그런 안이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민연금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지 공무원연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제 소득재분배 장치가 없거나 이제 상한선이 너무 높아서 과다하게 많은 측면이 있다. 이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급 공무원들이라든지 중간층 이하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OECD 국가들의 연금 받아가는 수준에 비해서 뭐 과다하게 많거나 이런 수준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OECD의 국민들이 받아가는 그냥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지향해야 될 게 그냥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누리는 그런 노후를 누려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정말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근데 약간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는 국민연금 기껏 부어봐야 그 실제로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연금 고갈 맨날 주장이 나오니까요. 이러다가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아서 우리는 연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뭐 300만 원 혹은 400만 원 이렇게 연금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데 공무원들은 일하는 동안에도 철밥통. 일 끝난 다음에 노후 생활도 상당히 큰 금액을 보장받고 우리는 뭐야? 국민만 봉이야?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공무원 내부의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그게 일반적 정서인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연금 지난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300에서 400 월 수령액 받으시는 분들이 21.5%세요. 21.5%. 네. 그리고 400만 원 이상이 0.7%. 이게 이제 판검사급이 400 이상이 나온다 그러고요. 300에서 400 이상이 전체 공무원 중에 21.5%로 해서 3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요 집단들이 많다. 그렇게 뭐 알려진 대로 무슨 공무원들이 다 3, 400 다 받아서 연금을 뭐 누리고 있다. 이건 조금 좀 잘못 알려진 것 같고 물론 받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전체 퍼센트에서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3분의 2 이상은 3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거고요. 200만 원 미만도 한 3분의 1 이상 정도가 되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일단 첫 번째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에서 철밥통이라는 게 아주 나쁜 걸로 상징화됐어요. 철밥 그릇. 이게 나쁜 건가요, 노동자한테?
신자유주의 이후에 네. 마치 자본과 국가가 네. 철밥그릇은 부끄러워해야 될 고용 조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민간 사업장은 그런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공공 부분과 공무원들에게는 고용 안정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보장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노동자인데 네. 노동자로서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건 모두의 철밥그릇인 자리인 거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이 왜 용돈연금이 됐냐? 근저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고용 안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을 해야지 보험료를 매달 내는 걸 40년 동안 해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보장되는데 네.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니까 맞아요. 보험료를 납입을 매달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비정규직에게는 이거는 꿈 같은 일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일단 고용의 안정인데 네. 일단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노동자들한테. 네. IMF 구조조정 이후에 철밥그릇은 민간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는 못하는 것처럼 못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심지어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엄청 큰 거고, 거죠. 예, 네. 엄청 큰 건데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고가 자유로워지고 비정규직 파견직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죠. 된 거고 자본은 그걸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활용했는데 네. 국가가 그런 부분에서 매번 무슨 구조조정 할 때마다 철밥그릇 노동자들 자체가 굉장히 뭔가 잘못인 것처럼 해와서 이제 노동자들도 고용의 안정을 누리는 노동자들을 미화하게 하는 만든 그런 이데올로기에 성공을 했다. 그 상징이 저는 공무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역으로 지금 대학에 가서 학생들한테 너가 원하는 직업이 뭐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공무원이라는 얘기 나와요. 맞아요. 소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건 고용 안정성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고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국가의 어떤 법을 바꾸고 민간 사업장들에게 어떤 고용 형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불안정하게 살아온 걸 어떻게 바꿔내야 될 것이냐로 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국가가 공무원연금 할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할 때마다 고용 안정성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 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공무원연금의 어떤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국가가 노동에 대한 불안정성을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해서 가속화시키는 모든 노동자가 불안한 노동이 당연한 거야라고 수용하게 하고 안정된 노동 일자리에 대해서 공격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끔찍한 사회로 우리가 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철밥그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 가장 핵심 문제가 이 공무원연금도 고령화 지수고 네. 초고령화 사회를 20년도에 진입한다. 이 초고령화 사회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면 진입이 되는 거고 저희 30년도 이후에는 2030년도 이후에는 25% 이상으로 올라가요. 네. 결국은 그러면 이게 부양비용이 올라가는데 네.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그 누구도 내가 노동하는 시간 동안 노동시장에 있는 동안 퇴직 이후에 적어도 우리 20년 이상 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소득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고령화 지수가 그래서 정부가 항상 뭐 연금 개혁할 때 이걸 갖다 써요.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뭐 사적연금을 강화하든 뭘 하든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소득이 보완이 돼야 돼요. 네. 지금 소득으로는 아무도 자기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고용은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임금은 사실은 뭐 여러 이유로 지금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 이런 구조에서 그나마 그래도 네.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어떤 한국 사회에 그래도 국민연금도 좀 저 정도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의 지표가 있었는데 네. 그 지표마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뜨리는 방식이 서로가 서로를 더 나쁘게 하는 방식으로. 예. 국민들이 너희들만 받아? 이거는 안 돼. 너희도 받지 마. 이런 걸 정부가 그런 정보만 그런 식의 왜곡된 정보만 줌으로 해서 이상한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정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맨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데 나는 비정규직인데 너희는 꼬박꼬박 출근해서 끝나면 다 퇴직하고 나면 연금까지 받아? 이건 있을 수 없어. 철밥그릇 정말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이 실제로 있어요. 그것을 계속 부추기는 게 조중동 보수 언론이거든요. 보수 언론이 끊임없이 공무원들의 어떤 뭐 안일한 태도
그 기강 회의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자금 정보를 지향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그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좀 지켜줘야 될 것들을 다 흔들면서 모든 것을 개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과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신자유주의를 좀 극복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계속 고수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해외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우리의 공무원 연금이 과도한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이제 공공 부분에 너무 이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공 부분의 그 취업자 비율이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40%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공적 영역을 제대로 이제 굴러가지가 않는 거죠. 우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는 공무원들도 그냥 뭐 결제 나오고 뭐 이러지 현장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되게 찾기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해외 사례 같은 건 제가 이제 뭐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그 공무원 연금 받는 수준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도 그렇게 과다한 수준은 아니고 사실상 뭐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국민들은 OECD 좋아하니까 OECD 네네. 국가로 비교를 해주세요. 그게 경제 대국 관계로. 네, 근데 OEC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교하는 지표들이 다 너무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공무원연금 따로 있고 국민연금 따로 있고 완전히 분리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아 되게 독특한 연금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국민은 별로 그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이라도 좀 챙기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먼저 도입했고 공무원, 군인, 교원 그렇게 먼저 도입을 했고 국민들의 노후는 니네 알아서 해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분리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통합돼 있거나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대부분 통합돼 있고 공무원연금, 직영연금으로 이제 따로 조금 더 이제 그 직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나라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각 나라마다 너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소득 대체율이 뭐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편이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그 지표가 다 다르긴 한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소득 대체율이 거의 50%대에 이르렀다가 지금 한 30%, 뭐 영국도 50%, 독일도 50%, 프랑스도 50% 이 정도 되는데 대개 소득의 한 절반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박사님? 현재 60%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정부 개혁안 새누리당의 안대로 가면 적어도 현재보다 15에서 20%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30%? 소득 대체율은 아니요. 그러니까 뭐 40에서 40%? 45% 정도. 이렇게,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이 깎기는 아닌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개편안이 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한 아니었나. 라는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권이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그 정기국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게 연금 개편안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나서는 게 사실 청와대의 주도,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청와대가 연내에 처리해라라고 오더를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더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가 저는 그 개헌을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라면서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라도 입법 발의를 하지요. 라고 해서 김무성 대표 입법 발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무원 연금 개편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워낙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그냥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정황상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것은 일단 이게 이제 국정 과제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면이 세월호 국면 이후에 지금 최근에 어떤 평가까지 받고 있냐면 이 정권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자리만 유지하는 정권 아니냐.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다. 그것이 뭐 국정 전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세적 국면 속에서 네. 큰 소리 칠 수 있는 의제가 무엇이 있느냐. 국민들한테 호감을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 연금이란 건 그동안 깔아놨던 밑밥이 많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공무원들 편을 잘 안 들어줘요. 네. 여론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 의제 자체는 박근혜 정부한테 순간 뭐 이렇게 어떤 뭐 전체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네. 뭔가 약간 국정의 주도권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의제일 수 있지 않겠냐. 아주 미세적으로 보면 그런 관점이 있고요. 네. 조금 거시적으로 보자면 지난 이제 8월 말에 그 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최경환 부총리가 네. 그 경제팀 돌려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 가만 보면 네. 요게 사적연금 활성화라고 해서 실제 내용은 퇴직연금을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퇴직연금을 전체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노동자들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퇴직금이 매해 한 달치 정도가 적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앞으로 무조건 퇴직연금화 시켜서 퇴직연금화가 된다는 건 적립금 자체를 금융시장으로 맡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연금은 어떤 상품을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융시장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사실 퇴직연금화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노조 간 총회도 많이 붙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전까지는 그것이 이제 뭐 2004, 5년도에 이제 네. 도입돼서 할 때는 뭐 1인 이상 뭐 이런 적용이 없는데 2023년까지인가 뭐 네. 다 강제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 논리는 그거예요. 국민연금 기능이 굉장히 협소하니까 네. 사적연금을 통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국가가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너네 알아서 시장에서 먹고 살아.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협소한 국민연금, 공적연금 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걷다 돈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해서 네. 지금 보호받지 못한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국가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고민 없이 시장으로 가세요. 네. 시장으로 가시는 길을 우리가 터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연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첫 번째는 네. 공적 재정 자체의 규모를 줄여라에 있어요. 네. 그 공적 재정 자체의 규모는 말하자면 그 공무원 연금 안에서는 네. 조세에 대한 조세를 통해서 공무원 연금 지급하는 규모를 줄여라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공적연금 형태로 모아지는 돈이 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의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면 네. 그 민간 금융시장에서 마음대로 이 돈을 못 써요. 근데 퇴직연금 시장으로 이게 들어올 경우에는 민간 금융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최 부총리가 발표했던 안에도 기존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네. 위험 자산군 투자를 40%까지 기존엔 제한을 했는데 네. 앞으로 70%까지 이걸 늘려주겠다. 그래서 탈규제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얼핏 보면 그럼 수익률 좋은데 막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보면 네네. 위험 자산군에 막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건 굉장히 불안한. 그럼 위험 자산군에 투자했다 손해 보잖아요. 그럼 다 개인 책임 아닙니까? 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해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는 네. 몰라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시키고 나서 네. 금융권에서 지금 적극 2% 미만의 금리를 시민들이 적금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든가 등등 어렵잖아요. 네. 그럼 다시 금융권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게 파생 상품 너무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근데 파생 상품은 피해자도 엄청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함을 막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원금 보장도 안 되는데 원금 보장 되는 것처럼 은행 직원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동대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네. 거죠. 보장이 될 것처럼 하는 게 네. 아니라 그거는 이제 녹취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네. 다른 그래요? 얘기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잘 소개를 못 받았다고 네. 그런 피해자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각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거니까. 근데 네. 녹취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은행에서도 이제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그러니까 발달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어서
그런 상품으로 우리의 예를 들면 노후소득의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 방식이 월드뱅크가 90년도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했던 방식인데 네. 미국이 2008년도에 한번 위기 왔잖아요. 쓰러졌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전략을 들어갈 시점인데 우리는 그 유행이 지난 다음에 지금 국가가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들은 다 이제 유행 지났는데 그 유행 철지난 식으로 우리는 계속 도끼빗 꽂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든 말든. 그러니까 그죠? 누구를 먹여 살리려고 예. 이러고 있는가. 예, 이에 대한 정말 냉정하게 이걸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면들이 사실은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의 세금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세금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네. 공무원연금 이 안을 갖고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뭐 혈세니 세금 투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국가가 공무원의 임금과 연금을 돈을 따로 벌어서 지급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조세를 갖고 투입하는 게 정당한 거고요. 네. 이걸 조세로 안 하면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정부패죠. 그거는. 네. 장윤선의 팟짱. 그 정부가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막 쭉 하면 연금 재정을 2080년까지 442조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애시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금 재정 절감액인 그 344조보다 100조 가량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 재정을 줄여나갈, 그러니까 돈을 더 아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도 덜 내야 되는데 정부가 주민세 2배 인상하고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또 냈어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정부가 도대체 누구 편에서 누구 편 드는 국민 편을 드는 정부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 편을 드는 정부인 것인지 이게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1년도인가 10년도인가 그 아마 학회가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그 한국에서 연금 관련 연구자 저명한 연구자분들이 학회원으로 이제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연구자가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죠. 문제는 이 학회의 이사 구조라든가 편집위원 구조를 봤을 때 그 개별 연구자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회사라든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각종 연구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 민간 금융 기관들과 이들을 대표하는 곳의 어떤 연구소 이런 데가 대거 참여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사진에 상당히 많이 이제 포진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구 경향을 보니까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연금 학회라는 데서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이 학회는 뭘 위해서 하다 뭐 이러고 있다라고 뭐 우리가 명명할 수는 없으나 네, 네. 보통 학회는 그 순수 그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네. 학문의 어떤 학문 자체가 뭐 순수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학문적 이해관계로 모이는 건데요. 네, 네. 여기에는 이미 그 현재 금융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계자들이 더 예, 많이 예. 학회에 삼성, 신한 뭐 관련 이름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금융권의 큰 손들이 대거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 학회 자체를 그냥 뭐 그 학회 입장에서 뭐 산학협력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어디까지 이거를 이 학회가 그런 시장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실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김 변호사님, 그 정부가 이렇게 점점 공적 연금을 없애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연금학회 문제하고 연동돼서 그때 지적했던 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징후?
징표 이런 것을 어디에서 읽고 계십니까? 사적연금 활성화 그냥 우선 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네. 연금을 공적연금을 깎고 있잖아요. 네. 다 깎고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많이 깎았고 네. 기초연금도 원래 공약을 했던 것보다 훨씬 축소된 상황으로 통과시키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건드리겠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도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아, 이게 공무원 연금이 처음 네. 시작이 되는 거고 네, 이로 사실, 인해서 네, 줄줄이 법- 사탕이라 네, 이런 다 얘기죠. 이게 이제 준용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음. 그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적연금을 다 깎겠다는 그거를 이미 천명을 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번 정부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박근혜 정부가 네. 일관성이 있다. 어떤 면에서 일관성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뭐 의료는 그 시장의 영역에 다 맡기고 네. 이제 의료 민영화.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나 시민들의 권리나 그 어떤 건 다 빼앗고 네. 그러니까 다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시장화할 수 있는 영역은 열어주겠다라는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네. 연금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저 공적연금 다 깎아버리면 이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연금 개인연금 상품을 개인연금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지금 정부가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정말 대기업의 안정된 고용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대부분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비정규직이나 이제 중간 이하의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시장의 사적인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네.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중간에 다 알고 중도 있어요. 해지한다는 거죠. 네, 당장 뭐 등록금 올라가고 뭐 월세 올라가고 전세금 올라가면 그거 안 깰 깨야지 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네. 그 뭔가 공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빼앗고 네. 굉장히 이제 무한 경쟁의 시장에서 뭔가 그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보이는데. 아, 이 정부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다. 네, 저는 일관성도 분명하고 있다. 일관성도 아. 있고 분명하고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이런 태도가 사보험업계의 로비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어떤 관계들이 있었는지 뭐 알 수는 없으나 네. 알 수는 없으나 방향은 일단은 지금 민간 사보험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건 좀 아까 징후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천명했어요. 네. 그만큼 강력한 징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 민간 그 연금 관련 상품이나 개인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돼서 왔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기존에 우리 좀 아까 말씀하신 거 퇴직연금도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을 볼 때. 네. 근데 퇴직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쓰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네. 중간 정산으로 거의 써요. 중간 정산 다 하죠. 네. 뭐 주택 문제든 교육 문제든 뭐 자녀 문제 아니면 주택으로 다 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만 보면 이게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는 네. 사실은 노후에 필요한 어떤 소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근본 문제는 우리 소득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게 핵심 문제고요. 예를 들어 의료, 교육, 주택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서민들 사는데 이게 비용이 한번 터지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의료, 교육, 주택이 다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으로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죠.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공적인 영역에서 적어도 주택에 대한 부분을 뭐 공공주택적 개념으로 정말 렌트비 정도로 사람들이 주거를 향유하게 할 수 있다든가 네. 교육을 정말 무상 교육을 다 해주든가 네. 아프면 돈 안 들이고 다 치료를 해주는 방법을 찾든가 이런 어떤 공적 영역 구조를 하나도 확대를 안 해요. 오히려 더 지금 축소시키고 있고 더 경쟁으로 몰입하면서 네. 노후소득마저도 네. 자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 노후까지 쓸 돈을 마련을 못하고 중간에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런데 사연금 시장으로 이걸 열어놓는다는 거는 결국은
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중간에 깨서 나오면 원금 다 보장 못 받아요. 원금 손실이 크죠. 엄청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있어요. 민간 시장은 그 운용비를 받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원금을 손해를 보더라도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정말 누구를 위한 거냐를 우리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된다. 국가가 지금 정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걱정되고 염려해서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거고 네. 실제로 그러면 아주 단적으로 그거예요. 공무원들에게 줄 연금을 깎아서 세금이 세이브된 걸 국민들한테 줄 것이냐, 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줄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런 수사하게 우리가 네. 좀 현혹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미래 세대 걱정된다면서 미래 공무원들은 막 형편없는 연금 준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냥 뭐 전혀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김 변호사님 왜 머리를 쥐어짜십니까? 저는 이제 행복이란 단어가 네. 그 이후에 굉장히 좀 불편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박근혜 후보자가 얘기했던 국민을 나도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됐던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잘못 생각하신 네. 거죠. 거기 박근혜가 생각한 국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그분들만 그분들이 행복한, 그분들이 100%가 되는 나라였던 네. 거죠. 우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점점 씁쓸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줘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정치권 안에. 야당인데요. 야당은 그러면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 발전 TF가 꾸려졌어요. 강기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정부의 안을 받아서 모조리 깎는 안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안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 박사님께서 최근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분들의 논의에. 예, TF 모임을 아직 하진 않았고요. 이번 네. 주에 계획돼 있고 저도 정확하게 새정년이 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명시적인 안을 내는 거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단 새정년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하고 뭔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 그리고 무조건적인 급여 삭감은 적절하지 않다. 네. 뭐 이 정도 입장 밝힌 아주 거는 원칙론을 예. 얘기를 한 거네요. 거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늦었지만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저희가 국민연금 바로 세기 연금 행동에서 네. 저희가 기초연금 법안 발의되기 전까지 약 1년 넘게 그렇죠. 사실 박근혜 후보자 당시에 약속했던 모든 65세 어르신들에게 20만 원 네. 이거가 시행될 수 있게끔 계속적인 1년 넘은 운동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의회의 이 연금행동의 파트너로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야당이 역할을 상당히 해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 안에 사실 기댈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연대 단체도 사실 여러 가지 의논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당 자체가 가만히 그 역할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네. 당론이라는 거 자체도 잘 안 보이고요. 지도부가 그 당시에 공동 지도부였는데 도대체 무슨 의지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수권 의지가 도대체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 저희들하고 계속 선생님. 예, 보건복지위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개인 의원들은 열심히 해주셨지만 당론의 반영이 되는 과정들이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취약했고 네. 결정적으로 이제 그 당시 안철수 공동대표가 네. 사실은 그 법안 발의 5월 2일 제가 잊어먹지도 않는데 네. 되는 날 하루 종일 보였던 그 강력한
뭐랄까요? 그 우리와 했던 약속을 모두 저버리면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찾았던 그 24시간의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내부적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시되는 걸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이게 당인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이 당을 믿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공론의 장에서 제가 연금행동 정책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런 의견을 밝혀도 되나 싶은데 네. 굉장히 우려가 컸고 그리고 연금행동의 그 집행위원 쪽에서도 그런 걸 밝혔어요. 저는 저당을 믿고 앞으로 뭘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기초연금 김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당시 기초연금 때 너무 황당하게 그렇게 당론을 정해버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연금행동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기함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공적연금 발전 TF를 꾸렸지만 역시 기대할 게 있을까? 기대할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문이 먼저 생긴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벌어놓은 돈이 저축도 할 수 있고 애도 기를 수 있고 집에서도 살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쪽에서 노후 생활은커녕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운 국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입에 풀칠할 것은 걱정을 안 하고 그 풀칠하는 것마저 뜯어가. 이 뜯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지 그 대안을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11월 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우선 어느 부분부터 하실까요? 그 김남희 변호사님께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정부나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향, 공적연금 무조건 깎고 사적 시장으로 자기 노후는 알아서 해결하라. 이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80%, 90%가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 다 연관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뭐 그 특수지경연금,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적 그 사학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받는 사람 없는 집안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뭐 안정된 연금 받는 분이 있으면 그 노후 걱정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한 사회로 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노후가 불안한 사회는 아니고 함께 노후가 불안정하지 않은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뭐 국민들이 관심 없으면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깎는 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뭐 야당도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데 네,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 계기가 단순히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네. 정말 국민과 공무원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노후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싸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과연 그런 게 될지 네, 알 수가 없다.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지금까지 그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정부가 항상 이 공적연금 개혁할 때 맨 앞에 세웠던 게 재정 안정화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재정 안정화가 뭐냐면 수입과 지출을 동일시하는 이게 보험 수리적 원칙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수입과 지출이 이게 사실은 균등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내 소득 대비 보험료율 얼마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우리 소득이 증대하지 못해요. 네. GDP가 성장하는 것만큼 노동자의 소득은 증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굉장히 다층적인 그 소득 그 분위들이 있어서 보험료를 막 올리지를 못해요. 네. 상대적으로 공무원 쪽은 그래도 집단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기여율이 더 높게 해서 네. 급여도 더 좋게 받게 하는 구조죠. 네. 그런데
이 수익 구조 자체가 결국은 임금의 상승과 연결이 되는데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연금으로 좀 더 우리가 보완해 주겠다라는 구조가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럼 이번에 그걸 깎을 거면 임금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임금 현실화에 대한 얘기는 없고 반면에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재정 안정화 시켜야 되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연금이 소진이 된다, 고갈이 된다. 이 얘기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불안을 심었어요. 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적연금 강화해야 될 나라가 국가가 앞서서 여러분 우리 연금 고갈된대요. 어떡하죠? 고갈돼도 괜찮아요. 그리스 파산 났었잖아요. 지금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민간은 예를 들어 시장이 어떤 한 금융회사가 돈을 뭐 다 손실이 나면 네. 그거 사실 국가 책임져 줘야 되는 상황으로 오잖아요. 네. 5천만 원 보장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가가 예를 들어 뭐 기금이 없어지니까 우리 제도 못해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공적연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제까지 호도했던 재정 안정화 중심으로 개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만 나오는 순간 국민들은 아 쟤네가 뭔가 또 거짓말을 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코드를 인식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고령화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오래 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 일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한 비용을 네. 노동시장에 있을 때도 우리 의지대로 임금이 조정이 안 돼요. 근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 나왔을 때 이 비용을 그럼 어떤 식으로 물어야 되냐. 네. 우리 임금도 그렇게 찌끔찌끔 줬던 이 자본과 국가가 네. 지금 이 이후에 우리 20-30년 동안 나이 들어 살 삶에 대해서 정말 각자 알아서 해. 이 얘기를 간곡하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비용을 그러면 기존의 방식, 보험료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월급을 정말 적정하게 주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해요. 네.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상위 10%가 우리나라 소득의 45% 그렇죠.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미국 다음이에요.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가져와야죠. 그 사람들 자기 불로소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노동을 신성하게 말로만 생각하고요. 노동자들을 알기를 개뿔로 합니다. 노동자가 개뿔이 아니라는 걸 노동자들이 힘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그 의회에도 그렇고요. 개별 의원님들 훌륭하신 분들 있지만 당 자체가 그런 것들을 지금 모아서 뭔가 이 잘못된 노동 정치를 바꿔줄 만한 힘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연금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임금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시민들 노동자들의 어떤 직접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없으면 정말 계속 모든 걸 잃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냐라는 비판과 비난 여론이 본물처럼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적 연금을, 공무원 연금을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전부 해체 혹은 파탄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면 김남희 변호사님 또 재가련숙 박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국민이 일렬로 서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서 다들 이렇게 도태되어 가는 정말 약육강식의 정글로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계속 나라 빚이 점점 쌓여가고 이 정부 재정이 파탄 나면 결국 국가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을 부채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그동안 이 재정 안정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결국 그것이 나의 문제, 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저 사람들은 너무 철밥통 아니야? 라는 좀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전 국민이 철밥통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걸고 싸워야겠다. 그러지 않고 모두가 다 철밥통을 뺏기는
밥그릇마저 뺏기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끝으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짧게. 네, 뭐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는데 공적연금 강화돼서 정말 두 다리 뻗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예, 노후소득 보장이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들도 대책 없잖아요. 네. 우리도 대책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까요? 각자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아니고요. 나만 아니면 돼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장의 조건이나 노동 환경의 조건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살아갈 방식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적연금이라는 게 어떠한 이유로든 현재 구조에서 확대의 방향이 아니라 축소의 방향의 어떤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말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자살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마지막 멘트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침 일찍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